안녕하십니까.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자, 오늘 5회 실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71번. 우리 수술 후에 침대 위에서 체위 변경과 조기 이상을 권유하는 이유 했어요. 자, 수술 후 간호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먼저 수술 후에는 폐 확장과 무기폐 예방을 위해서 심호흡시켜라. 그 다음에 폐렴 예방을 위해서 기침시켜라. 그 다음에 조기 이상은 침상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인 외과 수술 후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복부팽만이나 혈전선 정맥경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 호흡기 및 순환기압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71번 고압증기 멸균이나 꺼즈캔에서 꺼즈를 꺼내어 사용하고자 할 때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멸균 꺼즈캔은 이렇게 뚜껑이 있죠. 이게 손잡이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자, 멸균 꺼즈캔의 요 뚜껑은 들고 있을 때 내면을 아래로 가게 해서 공기 중에 미생물이 닿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바닥이 더 더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면을 위로 가게 해서 멸균 영역인 이 꺼즈캔의 내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놓는 방법이 있죠. 자, 그다음에 외과적 무균법의 원칙은 무균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무균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멸균품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된 것이고요.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허리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면 오염됐다고 간주하고요. 멸균 물품도 공기 속의 미생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오염되었다고 간주하고요. 멸균 영역이라 하더라도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하죠. 피부는 아무리 해도 무균이 될 수 없어요. 균이 있다고 간주하고요. 습기로 젖은 멸균품은 모세관 침투 현상으로 인해서 무균 물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1번에 소독 물품은 소독한 겸자로 꺼내야죠. 자, 2번에 소독 물품은 사용할 분량보다 더 꺼내시면 안 되죠. 뚜껑을 불필요하게 자주 여닫지 않는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독 용기의 내면을 따라 끌어올리듯이 꺼내다 보면 가장자리 부분에 닿게 되거든요. 이렇게 꺼내시면 안 되죠. 소독 용기에 꺼내 사용 후 남은 물품은 다시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73번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하는 상황은 제가 멸균 영역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멸균 영역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 도뇨관을 삽입할 때 우리 이제 요도라든지 방광, 신장과 같은 이런 비뇨생식 기계는 혈액을 가지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무균 조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외과적 무균술 하셔야 되고요. 주사약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물품들은 다 멸균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사 시, 수술 시, 침습적 행위 시, 그리고 요추천자 시, 개방창상의 드레싱 교환 이런 상황이 이제 멸균 영역이 있는 상황으로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내과적 무균술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병원균의 전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들. 예를 들어 환자를 격리해야 된다든지 혹은 역격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소화기계를 통과하는 침습적이지 않은 소화기계를 그냥 통과하는 예를 들어 관장이라든지 비위관 삽입 이런 것들은 모두 외과적 무균술이죠. 이제 소화기계는 무균 조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과 내과적 무균술의 어떤 상황을 멸균 영역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구투약은 소화기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지 멸균된 음식을 먹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구투약은 아니고 대변 이런 것들도 이제 소화기계이기 때문에 내과적 무균술이고요. 3번 멸균 물품을 다룰 때 당연히 외과적 무균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74번 우리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은 대상자가 10개월 정도 견인장치를 한 후 재활치료를 받고자 한대요. 재활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우리 재활은 질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신체적, 정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예방하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74번에 자 1번 불구를 예방하는 거.
물론 뭐 불구를 예방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불구가 된 사람을 치료하는 거, 어떤 치료 완치 이런 것들이 목적은 또 아니에요. 질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하지 않은 상태, 원래 원상태로 복귀시키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활이라는 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근접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75번 여성의 부인과 내진을 위한 체위하면 우리 절석이죠. 세석이라고도 부르고요. 먼저 체위를 정리해보면 앙하위는 우리 휴식 시에 많이 취하고 척추수술이나 척추손상, 요추천자 후에 우리 요추천자 후에 뚫린 경막으로 내척수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베개를 뺀 앙하위를 취하죠. 그래서 요추천자 후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파울러시 체위는 반자위를 뜻하죠. 우리 호흡곤란 환자들. 그리고 보기는 엎드려 눕힌 자세예요. 등 마사지 시. 측위, 옆으로 눕히는 거죠. 청골 부위에 발적이 있는 환자들,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 시에 사용하죠. 심스 체위는 관장이라든지 항문 검사 시 항문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슬흉이, 무릎과 흉곽이 바닥에 닿게, 우리 고양이 자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골반 내 장기 이완이나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시에 사용하는. 그리고 배횡와위는 우리 복부 검사. 복부 검사는 앙하위로도 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배횡아이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잖아요. 배횡아이가. 그렇게 되면 무릎을 세우면 복부 긴장감이 완화돼서 복부 검진 시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복부 검사 시라든지 질 검사, 여성의 인공도뇨 시에 사용하고요. 절석이는 우리 분만 시에 하는 산부인과 체위라고도 하죠. 자, 그다음에 잭나이프 체위는 안 해오셔도 돼요.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우리 쇼크 치료할 때 하지를 상승시켜줘서 정맥기환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76번. 우리 우유나 침 등 수분 성분이 기도 내로 들어갔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이런 액체라든지 뭐 음식물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는 거죠. 답은 4번. 자, 77번 고온 환경에서 동통을 수반하는 수의근의 경련 발작이에요. 자, 열중증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4가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열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계속된 어떤 일을 했을 때 심한 발한, 땀이 많이 나서 염분과 수분 같은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탈수가 주 원인이 되면서 이제 나트륨 같은 것들은 세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수위 근육의 경련 발작이 일어난다. 그래서 열경련 시에는 식염수, 지금 탈수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식염수를 정맥 주사하고요. 열허탈, 열피로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고온의 환경에서 피부 혈관이 계속돼서 확장돼 있으니까 원래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환하는 그런 그 혈액 같은 것들이 이제 심장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심박출량이 결국 부족해지면서 순환성 쇼크를 일으키게 되는, 이때는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심제 같은 것들이 투여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사병과 열사병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그래서 두통이나 현기증 같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지만 특징이 땀 분비가 있어서 땀 분비를 한다는 것은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조절돼서 고열은 없어요. 그래서 시원한 환경에서 옮겨주고 이제 수분 전해질 용액 같은 거 투여해주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지만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장애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장애를 일으켰다는 건 열이 끝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걸로 인한 혼수 상태 그리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때는 땀 분비가 없어요. 땀이 안 나니 체온 조절이 안 돼요.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고 땀 분비가 없어서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이때 특징은 얼음물에 빨리 몸을 냉각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열사병은 얼음물에 몸을 담근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열중증이 있을 때 시원한 환경으로 일단은 옮겨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열경련이든 열피로든 일사든 열사든 일단 지금 더운 환경에서 시원한 환경으로 옮겨주는 게 우선이지만 열사병 같은 경우는 시원한 환경으로 갔다고 해서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음물로 빨리 냉각시켜야 된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경련 발작 일으키는 거니까 열경련을 물어보는 거네요. 이때 해줄 수 있는 것은
답은 2번. 소금물을 먹인다는 거. 그래서 의식이 있다면 소금물을 먹이고 아니면 정맥 주사를 통해서라도 수분 전해질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78번. 증기 흡입하는 목적, 우리 가습의 목적은 객담을 묽게 해서 배출시켜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거죠. 기도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 점막 건조를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시키고 기도를 유지해서 환기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답은 3번. 기도의 분비물 배출이 되겠네요. 79번 객단 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돼서 치료받고 있는 폐결핵 환자예요.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자, 결핵 환자 간호는 진단부터 증상, 시기, 치료법, 격리법, 그 다음에 결핵 환자가 사용한 물품의 소독법 이런 것까지 모두 빼놓지 않고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 결핵 환자의 간호로 봤을 때 시기는 잘 먹어야 돼요.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C기를 제공한다. 결핵 환자가 만약에 객혈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정해주고 반자위를 취해주고 큰 기침 아니고 장기침이죠. 흉부에 얼음물 주머니라든지 금식 상태 유지한다는 거. 요거 객혈시 간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핵 환자의 객담은 소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의류나 침구류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결핵균을 수분 안에 사멸하기 때문에 일광소독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음압격리 병실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마스크는 우리 N95 마스크 같은 것들, 헤파 필터 마스크 같은 것들을 착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 폐결핵 환자 간호 시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 1번 환자의 객담은 휴지에 뱉어 종이에 모은 후 태운다, 소각한다. 그죠? 이거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객혈할 때 외부에서 자극이나 충격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출혈이 더 심해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3번에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는 가운만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하셔야 돼요.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식기는 증류수로 깨끗하게 씻는다. 만약에 이제 수인성 질환인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비 소독하거나 해야 되지. 이게 증류수로 씻지 않고요. 게다가 결핵은 또 이제 수인성 질환이 아니죠. 경구매개가 아니잖아요. 자, 5번 환자 침상에 혼이불은 태어날 때까지 계속 같은 것을 쓰도록 한다.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80번. 우리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증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할 때 환자로부터 나오는 주관적 자료와 의료진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주관적 자료에는 일반적인 통증들, 가려움, 열감, 환자가 느끼는 그런 센스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관적 자료라고 한다면 객관적 자료는 의료진이 직접 관찰 가능한 부종 상태, 기형 상태, 활력 징후, 청색증, 기침, 발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복부 통증 같은 것들이죠. 81번. 이번에는 객관적 자료, 관찰을 통한 객관적 자료 수집 방법을 의미해요. 그럼 복통, 열감, 속쓰림, 현기증 같은 것들은 환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색증은 눈으로 우리가 피부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객관적 자료에 해당이 되네요. 답은 5번. 자, 82번. 첫 임신을 한 28세 여성이 임신 35주에 와서 CBC, 우리 전열구 검사죠. 전열구 검사를 한 결과 빈혈이 나왔대요. 자, 빈혈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자, 헤모글로빈 농도가 남성인 경우에는 13, 여성인 경우에는 12 미만이면 이제 빈혈로 간주를 하고요. 임신 말기에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10 미만일 때 를 빈혈로 봐요.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지금 4번에 헤모글로빈 8이면 빈혈 상태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혹시 여력이 되시면 이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백혈구는 4천에서 10,000 정도가 정상범위고요. 적혈구는 42,000에서 63,000 정도, 혈소판은 13만에서 40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여력이 안 되시면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빈혈은 한번 나왔으니까 임신 말기에는 10 미만일 때 빈혈로 간주한다. 자, 83번 청력 소실이 있는 노인 환자와의 대화법이에요. 자, 청력 소실 잘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력 소실이 있는 분들은 입모양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들을 주시하거든요. 그래서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전달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주의 소음을 줄이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발음을 분명하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노인성 난청에서는 우리 특징이 고음 장애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고음보다는 중저음으로 대화 시에 사용하게 되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입모양을 뚜렷하게 말해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자, 84번 분만 과정에서 우리 내진을 하잖아요. 질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 분만 과정 중 내진의 이유를 보면 분만 중에 자궁 경부가 몇 센치나 열렸나 그래서 분만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수 파막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고 태아 위치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태아 선진부의 하강 정도 그래서 선진부가 몇 센치까지 내려왔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태아 선진부 하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자, 2번에 태반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내진만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기억 유무도 역시. 그리고 임산부의 호흡 상태는 내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85번 우리 활막성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거. 답은 2번 굴곡이죠. 자, 먼저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들을 살펴보면 자, 굴곡은 두 골의 각이 감소하는 거. 신전은 두 골의 각이 다시 증가하는 거. 자, 내전과 외전은 사지가 정중선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지가 뭐예요? 팔, 다리. 자, 사지가 정중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벌리는 거죠. 멀어지면 외전, 가까워지면 내전. 그 다음에 회외와 회내는 전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팔꿈치 아래쪽에서. 자, 전환을 외측 회전에서 손바닥이 위로 가면 회외, 그리고 손바닥이 아래로 가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내. 그 다음에 회전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 그 다음에 내번과 외번은 발목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발바닥끼리 마주보는 내번, 발등이 마주보는 외번. 자, 그래서 회외와 회내 얘를 이제 전환에서만 나타나는 거. 자, 요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 굴곡이 되겠네요. 자, 86번 파상풍 진단을 받은 환아를 간호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거. 자, 파상풍은 우리 필수 예방 접종의 DTAP 중에 T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디프테리아는 1급, 파상풍은 3급이라 그랬어요. 100일에는 몇 급이죠? 2급이죠. 자, 그래서 파상풍은 상급으로 전파 경로가 파상풍 독소가 신경계를 침범해서 경련, 이런 발작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나 노스, 못 이런 토양에 분포하는 클로스트리디움균이 파상풍 압호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전파되는 건데 자, 증상으로 보면 우리 경련 시에 아간 긴급 악관절이 깍 다물어지면서 이제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간 긴급 그리고 후궁 반장에서 궁 모양으로 이렇게 뒤로 휜다 그래서 경련 시에 이렇게 뒤로 휘는 경련, 후궁 반장. 그 다음에 악관절이 악 다물어지면서 얼굴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련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억지로 웃는 듯한 조소. 그래서 3대 증상 기억하시고요. 파상풍 하면 우리가 발작.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 및 간호로 보면 이제 근경직과 경련이 소멸되도록 대증요법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련하는 환자들 중요한 게 이제 자극 피하고 조용한 병실에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경련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파상풍이 생기기 쉬운 상처로는 우리 자상 특히 찔리거나 흙이나 대변에 오염된 상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파상풍 하나 간호할 때 염두하는 거 광선요법은 우리 저기 뭐지 생리적 황달 있고 뭐 이럴 때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호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호흡 상태의 주의 깊은 관찰. 요거 답이 되겠네요. 경련할 때. 우리 경련 시에는 기도 유지, 외상 방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위 변경은 좀 거리가 멀고요. 경련 시에 억제대를 적용한다든지 뭐 환자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잡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외부 자극을 주시면 안 되죠. 편안하게 경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답은 3번. 자, 87번 멸균품 다룰 때 멸균 상태 유지 기준이에요. 자, 여기에서 1번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는 멸균 상태고요. 2번 멸균 물품과 깨끗하게 소독된 물품이 접촉해도 멸균은 끝났다고 봐요. 멸균품은 반드시 멸균품과 접촉해야 되고요. 3번 멸균품과 오염된 물품이 접촉하면 오염 상태죠. 자, 멸균품이 젖어 있으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자, 5번에 멸균된 물품에 멸균 증류수가 엎질러져 젖은 경우 멸균품이 젖었으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요. 답은 5번. 자, 88번 고압증기 멸균을 위한 세척 포장 등의 준비사항을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고압증기 멸균할 때는 그 물품을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방포에 2겹으로 소독 물품을 싸고요. 그 다음에 멸균 물품은 충분히 통기시킨 후 멸균기에서 꺼내고 기구류는 물기 없이 닦아 방포에 싸라. 그리고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싸고 조이는 물품 같은 것들은 풀어서 싸죠.
그렇죠? 그리고 소독 물품을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 물품은 너무 꽉 채우지 않아야 돼요. 고압의 증기가 침투를 해서 멸균 효과를 보여야 되니까. 품명과 날짜를 방포 겉에 기입해라. 그리고 물건들을 너무 차곡차곡 채우지 말아라. 겸자는 끝을 벌려 싸고 날이 날카로운 기구는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꺼즈로 싸고요.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거꾸로 놓아라. 그리고 멸균된 소독품은 보통 14일 동안 유효하니까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88번의 답은 1번. 소독물품은 소독 전에 철저히 세척한다. 자, 89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지팡이 사용 시. 자, 지팡이는 어디에 짚죠? 건강한 쪽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어야겠네요. 그리고 지팡이는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게 환자의 둔부 높이에 두셔야 되고요. 다리 앞, 옆 15cm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짚고 보조자, 여러분들은 불편한 쪽에 서신다는 거. 평지보행과 계단 내려갈 때, 계단 올라갈 때 순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평지와 계단 내려갈 때는 지팡이, 환측, 건측.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 건측, 환측. 그래서 지금 답은 지금 오른쪽 편마비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앞, 옆 15cm에 위치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90번 관장통에 관장 시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는 이유에 써요. 자, 관장의 일반적인 지침들은 좀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관장을 할 때는 튜브에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서 사용해라. 자, 관장 용액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에서 43도 정도로 체위는 심스 체위, 좌측 심스 체위죠. 직장 간의 크기는 성인인 경우에는 22에서 30프렌치, 삽입되는 튜브의 길이는 7.5에서 10cm.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제 참고로 우리 직장 체온계는요. 2.5에서 4cm 정도 깊이로. 그렇죠? 그리고 관장통의 높이는 항문으로부터 40에서 60cm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높게 되면 용액이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서 복통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에서 60cm, 주입 속도는 1000cc를 10에서 15분간, 관장액을 보유해야 되는 시간 5분 이상. 그리고 정체 관장은 1시간 정도. 직장에 관을 삽입하기 전에 직장관을 넣기 전에는 조절기를 열어서 고무관의 용액이 약간 흘러나오게 해야 공기가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직장촉을 제거할 때는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은 상태에서 조절기를 잠그셔야 돼요. 그래야 관장통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는 이유는 공기가 장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답은 3번. 자, 91번 상처 소독의 방법은, 자, 상처 소독의 원칙은 소독 시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해야 되고요.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방향으로. 절개와 함께 이렇게 절개된 상처가 있고 배액관이 있는, 절개와 배액관이 함께 있는 상처는 절개 부위가 더 깨끗한 곳이에요. 그래서 절개관에서 배액관 쪽으로 닦고요. 만약에 배액관만 있는 상처다 그러면 배액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 거죠. 자, 깨끗한 상처를 소독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에 젖은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깨끗한 상처의 소독 방법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답은 5번. 자, 92번 구강체온 측정이 가능한 대상자 있어요. 자, 구강체온 측정 금기. 일단 구강체온계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환자들이죠. 5세 이하의 소아 환자, 노인 환자, 입에 물고 있을 수 없는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 정신병, 경련 환자, 불안신경증 환자, 감기 코 막혔는데 입에다 물려놓으면 안 되겠죠. 기침이 심한 환자도요. 호흡곤란이 있거나 산소호흡 중인 환자 굳이 구강에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구강이나 코를 수술했거나 구내염 환자, 입 다물기 힘든 환자 유지가 안 되겠죠. 오한으로 달달달달 떠는 경우도 안 되고요. 자, 음식물을 먹고 10분 이내인 경우, 만약에 뜨겁거나 찬 음식은 30분 이내인 경우는 안 돼요. 자, 흡연 직후 환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복부 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구강체온 측정 가능해요. 근데 경련 환자라든지 뭐 호흡곤란, 무의식, 금방 뜨거운 음식 먹고 이러면 안 되죠. 답은 4번. 자, 93번 기관지경 검사를 받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 간호예요. 자, 우리 내시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자, 여기에서 위내시경인 경우에는 검사 전에 금식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대장내시경은 검사 전에 금식, 거기에다가 하제 복용.
그죠? 아니면 관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장을 비워줘야 되죠. 그리고 기간지 내시경은 검사 전, 후 모두 금식이에요. 자, 검사 전에도 금식을 해야 되지만 검사 후에 금식하는 이유는 기관지경 그 스콥이 들어갈 때 기침반 사이에서 스콥을 밀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침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스콥이 들어갈 때 후두 손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두부에 마취 스프레이가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취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면 기침반사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기침반사가 돌아온 후에 먹어야 질식의 위험이 없어서 검사 후에도 반드시 금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검사 후에는 호흡곤란이라든지 객혈, 인후통, 쉰소리와 같이 후두 손상이라든지 기관 손상 같은 이런 증상들을 관찰하셔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했을 때는 4번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는 거. 94번은 의료물품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꺼즈 같은 것들은 일반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하죠. 그리고 고막 체온계나 탐침 커버는 매 측정 시마다 교환하는 거고요. 곡방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넣어 소독한 후에 완전히 물기를 말려서 보관하시고요. 더운 물 주머니는 물기가 없이 햇볕이 아닌 그늘에 접어 보관하지 말고 둥근 막대나 뭐 이런 곳에 널어서 보관하게 되죠. 그다음에 소독한 날짜가 최근인 것일수록 뒤쪽에 보관해서 먼저 소독한 것, 소독 날짜가 임박한 것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9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5번 장시간 열에 노출돼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열사병의 증상을 보였대요. 자, 열중증이 또 나왔는데 우리 열사병인 경우에는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고열과 땀 분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냉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 얼음물 마사지가 없네요. 그러면 보기에서 1번 신속하게 서늘한 곳으로 이동한다. 모든 열중증은 물론 중재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시원한 환경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96번 의식 없는 환자에게 구강으로 음료수 주면 안 되는 이유 너무 쉽죠. 답은 3번 질식 우려의 위험이 있어서. 자, 97번 HIV 감염에 의한 에이즈예요. 자,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몇 급이죠? 3급. 그렇죠? 우리 성병들 중에 에이즈만 상급이에요. 우리 배운 것들 중에. 자, 원인은 HIV 바이러스에 의한 거, 성접촉이나 혈액, 정액, 수직감염, 모체로부터의 수직감염 가능하죠. 자,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기를 10년 정도 겪어요. 그러다 차차 면역 기능이 감소되고 주요 사망 원인은 카리니페렴과 카포시 6종이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치료 및 간호로 진단법을 보면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라법 같은 명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은 환자가 그래서 직접적인 성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고 면도기라든지 칫솔 공유 금지한다는 거.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대한 항체 검사 실시하고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를 한다. 자, 그러면 에이즈의 위험 요소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오염된 혈액이나 바늘. 자, 마스크 착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 조금 난해하셨죠. 자, 지금 보면 2번이나 아니면 5번 같은 경우 명확히 아니에요. 코가 나와 있고 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착용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데 1번과 3번은 왜 안 되냐면요. 우리 내과적 보호장구 착용 순서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내과적 보호장구를 착용할 때는 손 씻기,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 보안경의 순서인데 자,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이 마스크보다 먼저 착용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건 순서상으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안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안경 종류는 마스크를 끼고 나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안경을 먼저 쓰고 마스크를 쓴 거네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1번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과적 보호장구 착용 순서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술실에서 외과적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순서예요. 자, 먼저 외과적 보호장구를 착용할 때 비멸균 영역인 우리 그 허리 아래나 뭐 아니면 그 가슴 위쪽, 얼굴 쪽, 안면부 쪽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비멸균된 영역에 보호장구를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루어지는 것은 외과적 손 씻기가 이루어지죠. 이때부터는 이제 손이 멸균 상태, 뭐 가장 깨끗한 부위로 간주를 해서 이때부터는 멸균된 영역을 착용하는 거죠. 그래서 손 씻기 전에는 비멸균 영역을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 가운과 멸균 장갑의 순서로 착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답에서는 문제에서는 답은 4번.
자, 99번 수수루 침상 만들 경우 주의사항이에요. 자, 1번에 밑톳이불 위와 윗톳이불 아래 사이에 고무포를 깐다가 아니죠. 밑톳이불 위와 반혼이불 사이에 고무포. 반혼이불은 고무포 위에 까는 거잖아요. 그쵸? 자, 2번에 베갯잇에 터진 쪽을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놓는 거죠. 그리고 담요는 윗톳이불보다 약 15cm가량 아래에다 깔아서 윗톳이불이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접히게 된다고 제가 수업 중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약간 밑에다 깔아서 그 윗톳이불이 이렇게 덮여질 수 있도록 나란히 놓는 게 아니고요. 윗톳이불은 그래서 이렇게 접혀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솔기가 위를 향해서 깔아야죠. 그 다음에 5번에 모든 과정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죠? 답은 5번. 자, 100번 임신 중에 정상적인 체중 증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임신 중에 총 체중을 12kg 정도까지 증가하는 게 적당해요. 자,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은 약 1.5kg씩 증가하고요. 그 후 이게 월이에요, 월에 1.5kg. 그 후 한 달에 1.5에서 2kg 정도씩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1.5kg 정도 증가하는구나로 봤을 때 주당 400에서 450g 정도 증가하는 게 이제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400에서 450g. 자, 여기까지가 우리 5회 모의고사 모두 풀이 끝냈고요. 조만간 다음 회차 거 또 올려드릴게요.